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허유원입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아침의 날씨를 전해드리고 있는 날씨 요정 나왔습니다. 네,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좀 주춤한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요즘에 제가 매일같이 우산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비가 내리고 날도 흐리고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바람결이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오늘 너무 얇은 옷차림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5에서 40mm 정도 오겠고요. 돌풍과 천둥, 우박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체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바다 날씨도 좋지 못합니다. 동해상과 서해상으로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서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5도, 전주는 18.5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아 서늘합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3도, 대전과 광주는 25도로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누리호가 이송되고 내일은 드디어 발사가 이뤄지는 날인데요. 오늘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은 흐리지만 바람이 많이 잦아들었고요. 또 내일은 점점 맑은 날씨를 되찾으면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화물연대 국토부 협상 급적 타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제 밤에, 그러니까 8시 40분쯤에 5차 실무대화를 연 결과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주요 골자인데요. 파업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화물연대는 오늘부터 물류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총파업의 쟁점이었던 말씀해주신 안전운임제, 합의점을 좀 찾은 걸까요? 네, 합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안전운임제가 원래 올해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전운임제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두 개 품목에 대해서만 안전운임제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 두 개 품목에서 더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품목은 아직까지 최종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논의하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진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토부가 최근에 이제 화물 기사들이 그러니까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네. 굉장히 큰 부담을 호소했었잖아요. 그래서 유가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운송료 합리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5차례 만나서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네. 타결 과정은 어땠습니까? 순탄치 않았죠. 지난 주말에도 서로 간에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합의한 내용을 틀었다. 네. 이러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어제도 합의하는 과정이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협상이 일단 시작하고 난 다음에요. 20분 만에 협상장을 뛰쳐나오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다시 또 협상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밤 9시 30분쯤에 1시간 정회하고 난 다음에 협상이 시작된 뒤에도 서로 간에 고성이 들리는 이런 모습이 또 목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산업계 피해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려지고 있는 커가는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하는 점은 그나마 다행일 것 같습니다. 일단 협상 타결은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남은 과제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입법 과정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정부하고 화물연대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그럼 일몰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요. 지금 국회가 여야가 지금 원구성 협상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문을 못 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문을 빨리 열어서 일몰제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품목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요. 일몰제가 2020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그때 도입할 때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네. 일몰제를 일단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시행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행 결과를 국토부가 보고한다. 보고하면 국회가 그 보고 내용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더 제도를 연장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국토부가 그동안에 보고를 안 했어요. 시행 결과를. 그러니까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 합의를 통해서 다시 이 시행 결과를 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다시 원구성을 하면 여야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제도를 계속 연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업연대, 화물연대 파업 철회 소식 알아봤고요. 뒷마무리도 잘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는 오늘부터 택시 합승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 기준을 담은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플랫폼 택시의 합승이 오늘부터는 규정상으로는 허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 워낙 택시가 안 잡혀서 네. 이 소식이 보면 반가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마련된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택시를 합승하려고 하면은 타는 사람이 여러 명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택시는 한 대인데 그러니까 승객 모두가 합승을 하겠다고 하는데 동의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간에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업자가 그럼 그 사이에서 중개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5인 이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택시의 경우에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승객은 여성 승객, 남성 승객은 남성 승객끼리만 합승이 가능하고요. 5인보다 더 많은 택시, 대형 택시 있잖아요. 네. 대형 택시는 아무래도 두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남녀 모두 성별이 섞여서 승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과거처럼 임의로 지나가면서 타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네. 이런 방식의 어떤 합승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예. 플랫폼을 꼭 끼워서 플랫폼을 이용할 때에만 합승이 가능합니다. 꽤 오랫동안 택시 합승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전 격세지감을 느껴요. 택시 지난 40년 동안 계속 합승 금지였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근데 했는데. 계속 했잖아요. 예. 그 서비스 질도 문제고 합승하는 것 때문에 뭐 더블 뭐 이렇게 부르고 예. 다니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쭉 서서 마포 예. 그러고 네.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안 태워줬잖아요. 근데 택시 합승은 금지되어 있는데 택시 합승은 계속 이뤄졌단 예. 말이에요. 근데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택시 합승이 플랫폼이 생겨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슬슬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합승이 없어졌는데 다시 플랫폼을 끼면 합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 범죄 우려도 있고 합승하는 데 있어서 승객들의 불편도 있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또 플랫폼을 끼게 되면 합승이 가능하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택시 합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라졌다가 네. 다시 부활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워낙 밤에 택시가 안 잡혀서 그 영향이 가장 크겠죠. 네, 맞습니다. 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일상 회복 단계로 들어가면서 요즘에 영업 시간이 풀렸죠. 제한이 풀렸잖아요. 밤늦게까지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런 분들, 술 한잔 걸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전처럼 한 12시 무렵 되면은 갑자기 승객이 몰려 나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한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했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래서 이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택시 기사를 못 구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택시가 그냥 멈춰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택시 기사들이 택배 기사로 다 가버렸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대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더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쩌면은 고육지책으로 최소한의 플랫폼을 끼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택시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승객들이 안 되면은 합승까지 가능하게 풀어주게 되면은 승객 불편이 좀 줄지 않겠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합승을 허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시 합승 관련 얘기 나눠봤고요.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코스피 2,500선 붕괴입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을 것 많죠. 같은데요. 네. 서학개미, 동학개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어제 코스피 지수가 2,492포인트였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2,500선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은 미국발 인플레이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의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기록했는데 물가가 정점을 찍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는 시각이 우세했거든요. 네.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8.6%포인트 물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아이쿠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금리를 우리가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네. 말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빅스텝은 0.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은 0.75%포인트 올리게 되는 건데 한꺼번에 0.75 아니 그 이상 1%까지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 전 세계 주시장에 충격을 주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리고 네. 독감 걸린다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러니까 물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그동안 달러를 무제한으로 막 풀었잖아요. 달러를 다시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걷어들이게 되면은 달러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 국가들, 우리 뭐 원화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은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뭐 곡물이나 아니면은 기름을 사올 때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네. 더 많은 돈을 들이게 되면 물가가 자연스럽게 뛰는 현상이 나타나죠. 여기에다가 전쟁의 여파라든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계속 뭐 기름도 부족해지고 곡물도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물가가 더 뛰겠죠. 더 뛰니까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도 다시 금리를 따라 올리게 되고 야. 전 세계에 전부 다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아래 공포라고 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뭐 다급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네. 물가 대응도 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경기를 또 다시 살려야 되는 두 가지 숙제를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복합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런 위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비공개동을 갖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1.75%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지난달에도 올렸어요. 올렸는데 미국이 만약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다음 달에 해버리면요. 우리나라 금리를 추월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를 더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가계부채 갖고 계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연속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2%를 훌쩍 넘어서는 금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걱정스러운 우리 경제,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얘기 한번 짚어봤고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로또 1등 50명 무더기 당첨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뭐 벼락 맞을 벼락 맞을 그렇죠. 확률. 네, 벼락 맞을 확률을 계산해서 말씀드리면 814만 5,060분의 1이라 그래요. 근데요, 814만. 로또 1등 당첨자가 사상 최대, 그러니까 로또가 만들어진 게 한 20년쯤 되거든요. 네. 그 50명이 나왔어요. 1등 당첨자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많은 네. 확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행운아가 50명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2등 당첨자도 75명, 지난주보다 6배 늘어났고요. 3등 당첨자는 2배가 늘어났습니다. 1등이 50명. 지금껏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원래 1등은 한 명 아닌가? 한 명 혹은 두 명. 그렇죠. 뭐 한 이 명 정도. 맞기도 힘든 네네. 거예요. 그렇죠. 2명 맞아도 두 명 특이한 정도?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생각이 이거 누가 조작한 거 아닐까? 그렇지. 여기에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살 때 과거 당첨됐던 번호 참고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책처럼 이렇게 막 예. 찾아보거든요. 요건 행운의 번호일 거야. 어. 이렇게 했는데 당첨 번호를 막 조합하다 보니까 과거에 당첨됐던 번호가 우르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지난주에 당첨 번호로 나온 거예요. 1, 4, 13, 17, 34, 39. 이렇게 보너스 번호 6번.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 당첨됐던 번호가 자주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참고해서 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당첨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번 일에 대해서 복권위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복권이도 깜짝 놀랐죠. 조작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로또 당첨 다 아시다시피 기계 돌려가지고 그 생방송으로 경찰 다 입회하에 그렇죠. 다 보는 앞에서 하는 네, 거거든요. 또 기계가 이게 혹시 잘못됐을까 봐 점검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조작하려고 해도 조작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자들이 선호했던 번호나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말 이것도 우연의 일치로 과거에 당첨됐던 번호가 많이 포함되면서 1등 당첨자가 50명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입했기 때문에 당첨자가 많이 나온 게 아닐까. 전 이렇게도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심되죠. 네. 의심되는데요. 1019회가 이제 50명 당첨자가 나온 그 회거든요. 네. 근데 판매 금액이 1028억이었어요. 근데 그 직전 주에 판매 금액이 101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판매 금액이 늘어가지고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액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등이 50명이면 50명이 나눠서 갖는 거죠. 그렇죠. 예. 아쉽죠. 그럼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등 당첨자는요. 지난 회차의 경우에는 2명이었는데요.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당분간 한동안 로또 안 사가지고. 예. 근데 1등 당첨금이 123억이었다. 한 명당 한 명당 123억. 그 50명이 나눠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아, 이건 이제 50명이 나눠 갖는 거네. 그러니까 네. 4억 4천만 원가량이 1등 당첨금이었다고 예. 합니다. 네.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열심히 복권을 샀던 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높잖아요. 예. 네. 과거 당첨 번호를 참고해서 열심히 계속 사신 분들이잖아요. 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복권도 열심히 성실하게. 역시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네. 성공하는 거야. 이런 반응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하늘이 이번에 성실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역시 기출이 진리다. 기출 문제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요.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동안에 2명한테만 행운이 갔잖아요. 50명한테 행운이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어찌 아, 보면. 네. 당첨 금액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50명한테는 굉장히 많은 한두 명한테 갈 행운이 나눠졌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복권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군요. 기출이 진리다. 네. 역시 노력을 이기는 건 없는 모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힐링 시대다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요. 재용 MC는 어떤 식으로 힐링을 해요? 아니 저는 뭐 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죠? 꼬박꼬박 예, 숲에서 힐링을 하는데 그렇죠. 힐링하기 위해서 숲이나 바다 찾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데요. 최근에 충남의 한 숲속에서 생활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찾아간 곳은 푸르른 숲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플레엄이 가득한 자연 휴양림입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는데요. 숲속을 걸어요. 꽃향기가 그윽한 길, 해님도 쉬었다 가는 길, 김난이가 넘나드는 길. 아, 경치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꾼 김난입니다. 아, 오늘 제가 어떤 초대장을 받고 왔는데요. 포레스토랑이라는 단어만 있고 주소만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궁금증을 안고 찾아가던 중 어디선가 들려온 노랫소리. 홀리듯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혹시 숲속 음악회가 포레스토랑? 음악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숲속의 조리도구가? 대체 이곳의 정체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행사인가요? 이제 숲속에서 우리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나 그다음 우리 산불 진화대원들 고생하시는 분들과 함께 숲속에서 요리를 교실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숲과 식당의 합성어인 포레스토랑. 건강을 지키는 숲속 요리 교실입니다. 도토리묵,
표고버섯 인자탕을 보시면은요, 여기 쟁반에다가 재료 담으시고 그냥 섞어서 담아오시면 돼요. 오늘의 식재료는 산이 주는 고귀한 선물인 임산물. 산불 진화대와 보건소 의료진의 가족들이 참여해 직접 요리를 한다네요. 요즘에 휴식을 위해서 숲을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신데요. 숲을 찾는 분들이 우리의 임산물을 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말린 도토리묵을 불려서 표고버섯과 마 그리고 삼부추를 넣어서요. 도토리묵 표고버섯 인자탕을 만들 겁니다. 숲속의 건강한 음식 문화를 조성하고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포 레스토랑. 올해로 3번째라고 하는데요. 마스크 벗고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거 자연 속에서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요리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어떻게 이렇게 여기 참가하시게 되셨는지. 저는 산림청 공동지가 되거든요. 네네네. 올해 삽불 끄느라 고생했다고 네네. 격려 자리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와이프와 같이 오게 됐어요. 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돼 최전선에서 산불과 맞서 싸우는 공중진화대. 올해 산불이 유독 많았는데 그 현장에는 항상 이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매번 아내한테 표시를 내게 되면은 산불 나갈 때마다 걱정을 하게 되니까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많고 또 그게 당연히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정도의 상처는 약간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내분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은데. 아프면 치료부터 해야지. 그래야 굶지 않는 거니까 꼭 말해. 알았지? 사랑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쑥스러워서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요리 쇼에 들어가고 나니 씨도 직접 참여해봤는데요. 튀는 거 반, 빻는 거 반. 아주 고소한 참기름인데요. 여러분, 액젓입니다, 액젓. 딱 보시면 아시겠죠? 색깔 보면 액젓이라는 거 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 끓게 보글보글 끓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액젓을 이렇게 듬뿍. 이 정도 액젓을 넣으면 간이 딱 맞는다. 이거는 이게 마도 이렇게 어머 이렇게 마늘 어우 짜 어우 짜 어우 짜 액젓을 다 넣는 게 아니었나 봐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짜면 물을 계속 넣으면 됩니다. 양도 많아지고 좋겠죠? 이제 됐어요. 예. 눈치와 감으로 요리하는 나니 씨. 불안한데 임산물을 이용한 요리 과연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찹쌀가루랑 들깨가루를 너무 걸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봐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덮어주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요리 어떻게 잘 돼가고 계신가요? 우리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을 좀 더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주얼이 오! 아, 다 이렇게 하고 계시네. 저만 지금 물만. 여기 지금 딱 봐도 마스터급의 지금 요리 실력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 어머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니 이거 요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잘 되는지. 이게 원래 이렇게 볶음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넣는 거라고 또 알려주셨나 봐요. 몰라. 잘 못 들어 그런지. 이거 많이 보여야 되는지 이런지 모르겠다. 다 보여야 되는지. 이따가 오세요. 잡수러 오세요. 제일 맛있게 해놓을게요. 숲의 풍경을 느끼며 요리가 완성되길 기다리는 시간. 자 여러분 드디어 저의 도토리묵 표고버섯 임자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주 신선한 임산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다 되셨어요? 기대가? 교수님 제가 이제 물을 이제 두 통을 다 넣었는데도 예
감사합니다. 이게 네 한번 예. 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멸치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멸치가 있는 것 같은데? 멸치 제가 바닷물을 공수해가지고 바닷물을 공수해서. 바닷물로 끓여봤습니다. 예. 좀 더 쪼르면은 네. 더 짜질 것 같아요. 네. 그냥 드세요. 그냥 드시게 좋고. 임산물의 매력적인 변신 도토리묵 표고버섯 임자탕. 요리도 하고 속도 즐기고 자연 속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 지친 심신을 달래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특별한 시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네. 와이프가 이렇게 고생하는지 이번에 좀 산불에 공부하고 많이 저도 알게 됐어요. 네, 오늘 포레스토랑 함께 해봤는데요. 아, 이 숲에서 요리를 한다는 게 이렇게 힐링되는 일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이 행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산물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행복한 아침의 여식 최정아입니다. 네, 오늘 최 기자님 의상이 잠옷치고는 좀 화려하네요. 네, 오늘 제 소개에는 함께 좀 이제 노래 도와주시면 네. 전 국민이 아는 노래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이요? 생일 축하합니다. 접니다. 사랑하는 영기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가수 영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생일이구나.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그런 거 크게 생일에 이렇게 막 관심이 있고 이런 건 아니라서 네. 노래는 한번 듣고 보시죠. 아무도 모르고 계시길래 네, 네. 언제 몰래 초를 갖고 오나 이제 초를 갖고 올 때가 됐는데 우리 작가님들이 왜 자, 연예 라이브 가죠? 자, 연예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결혼식을 못 올리고 파경을 맞은 가수 김건모입니다. 지난 2019년 13살 연하의 피아니스트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된 지 2년 8개월 만에 2년 8개월 만에 헤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50이 넘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파경 소식이 들렸어요. 지난 10일 두 사람이 합의 이혼 과정에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죠. 영기 씨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10월에 사실 혼인신고만 하고 먼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1월에 할 거예요. 참석자 수가 너무 많아서 5월에 할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제목처럼 결혼식을 못 올린 이유는 혼인신고를 한 게 2019년 10월 30일인데 12월 6일 불과 한 달 정도 지나자마자 한 유튜버 채널에서 사생활 폭로가 있었죠. 그 사생활 폭로는 바로 성폭행이었어요. 네. 바로 김건모 씨가 명예훼손으로 맞대응을 했는데 사실 지난해 11월에 검찰이 2번에 걸쳐서 심지어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열려서 혐의 없다.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그 전부터 따로 살고 있었고 서운해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좀 이르게 혼인신고를 한 건데 결국 2년 8개월 만에 파경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단 이 파경설에 대해서 김건모 씨와 이 전 아내 되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식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 김건모 씨의 측근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는데요. 혼인신고를 올린 직후부터 이 김건모를 향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라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 이후에도 별다른 뭐 반박 소식이라던가 아니다, 우리 같이 살 거다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뭐 이혼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김건모 씨가 꽤 자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파경설과 함께 재산 분할 같은 거 어떻게 되나 이게 또 세간의 관심이더라고요. 네, 김건모 씨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등 이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김건모 씨의 앨범 중 이 잘못된 만남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30앨범 같은 경우에는 280만 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판매량으로 이 기네스에 오른 앨범이기도 합니다. 김건모 씨의 음반 이 판매 수익 그리고 저작권료 또한 김건모 씨의 자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이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은 가사 노동이라던가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려하게 되는데 결혼 전에 재산이나 상속 재산이 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하나 이 혼인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서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김건모 씨 앞으로 연예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검찰이 법적 판단만 한 게 아니라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이제 열었는데 그 시민들도 모두 다 전혀 힘이 없다 이렇게 봤다는 거는 저는 그게 대중의 마음하고도 일맥상통할 수 있고 지금 게다가 무분별한 이 유튜버의 어떤 폭로로 인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폭로로 인해서 지금 가정까지 파탄됐어요. 대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안타까운 마음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노래 아니고 또 작사, 프로듀싱 능력이 대단하죠. 또 저는 개인의 사생활은 또 인간으로서의 삶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연예 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우크라 참전 이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의용군으로 활동한 이근 씨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7일에 우크라이나로 갔죠. 그리고 외국인 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그곳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데 혐의가 여권법 위반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혐의가 여권법 위반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로 출국을 할 때 여권을 사용할 때 외교부에서 우크라이나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행경보 4단계인 이 여행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근 씨이기 때문에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습니다. 지난달 27일이죠. 부상치료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이근 씨가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했고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근 씨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이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여권법 위반죄로 만약에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여권법 위반죄 말고 사실 언론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근 씨가 만약에 사적으로 다른 국가의 전투 행위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사전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또 폭발물 사용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소식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영기 씨 오늘 주제는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는 세상을 그야말로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우리 스타분들의 비밀 결혼에 얽힌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세상을 놀라게 한 스타들의 비밀 결혼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홍 기자님? 세상에 미나리의 한예리 씨 아시죠? 네. 올해 초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유부녀가 됐다는 거예요. 9일 날 소속사가 먼저 알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이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하는데 서울 모처에 양가 식구들 모여서 상견례 겸해서 밥 먹고 끝냈대요. 말하자면 별도의 예식 없이 부부가 됐다는 건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뭐 공식적인 열애설 없이 결혼 소식을 먼저 들어서 굉장히 저도 놀랐습니다. 자,
자, 세상을 놀라게 한 스타들의 비밀 결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놀라게 한 스타들의 비밀 결혼. 첫 번째 스타는 스스로 비밀 결혼의 원조라며 비밀 결혼의 개척자임을 밝힌 가수인데요. 네, 개척자. 이분에 대한 힌트, 일명 연기의 몸으로 말해요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제 동작을 보고 연상되는 분을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기 씨의 몸으로 말해요. 아주 기대됩니다. 자, 한 번씩 수치스러워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바다고. 바다고? 바다에서? 바다에서 올라가네. 위로 올라가. 꼬리. 치고 위로 올라가. 예쁘다. 뭐예요? 강산의 신가 보다. 거꾸로 오르는.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그 연어들. 연어인가? 강산의 씨가 그랬나? 근데 강산의 씨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강산의 씨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뭔가 자태가 연어는 좀 예뻤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선이 좀 안 이뻐가지고 아니, 예뻤어요. 아, 예뻤어요? 네. 그래서 위에서는 웨이브가 되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웨이브가 좀 안 돼가지고 그럼 제가 노래로 힌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여자야 너는 아직 모르지. 유현상 씨인데? 그러니까 연어가 아니고 인어였어요. 맞습니다. 유현상 씨의 부인. 네, 아시아의 인어. 네, 그냥 사실 힌트를 너무 어렵게 드린 것 같아요. 그냥 한 글자면 끝나거든요. 아미나스카 이거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좀 꼬아놔가지고 자 세상을 놀라게 한 스타들의 비밀 결혼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유후. 네, 가수 유현상 씨입니다. 네. 1990년대 초였죠. 가수 유현상 씨하고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씨의 비밀 결혼은 정말 세간의 큰 화제였습니다. 당시에 최윤희 씨의 인기는 김연아 씨를 능가했었죠. 능가했죠. 사실 우리 그때는 올림픽 뭐 이렇게 금메달, 특히 수영에서 네. 아시아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 이런 일이 정말 힘든데 세상에 연속해서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연속 금메달 따면서 우리의 자부심이었고 정말 자존심이었고 아시아의 인어라는 수식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최고의 스타였죠. 인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연기 씨는 혹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당시 아시아의 인어 수영 선수 최윤희 씨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1988년. 1988년 최윤희 씨가 라라라라라라 이거 아시죠? 알죠. 1988년에 음료수 CF를 찍었는데 당시 88년에 당시 광고료가 1억 원이었대요. 1억. 아니 1억이면 지금도 큰 돈인데 1988년에 1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88 복권이라고 1억짜리 복권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도 저 복권 얘기했지만 근데 88년에 1억 복권은 정말 대박이었던 게 강남에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어요. 네, 그 정도의 돈이었어요. 진짜 큰 돈이네요. 내가 이제 복권 1등 당첨금을 한 번에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상당히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고 비밀 결혼한 사실이 어떻게 알려진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요즘 같은 SNS가 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 목격담을 썼을 건데 그때 당시에 먼저 비밀 결혼이 알려진 건 신문이었어요. 바로 32년 전 요맘때쯤이네요. 1991년 6월 8일 보도인데 세상에 우리 연애하는지도 몰랐는데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그때가 91년 6월인데 언제부터 교제했느냐? 90년 12월부터 두 사람이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상대는 바로 한쪽은 헤비메탈 그룹 백두산의 리더에서 솔로 가수로 전향한 유현상 씨인데 상대가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씨라는 거예요. 정말 전 국민이 놀란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났었습니다. 정말 비밀 결혼만큼이나 화제가 된 게 바로 두 사람의 나이 차였죠. 네, 맞습니다. 13살 차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에야 이 연상연하 커플도 있고 몇 살, 18살 차이 나는 커플도 있고 굉장히 이 나이 차이에 대해서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밀 결혼 보도가 나왔을 당시에 두 사람의 나이인데요. 일단 이 유현상 씨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38, 그리고 최윤희 씨가 25살. 25살. 지금 생각해도 참 어린데 그렇게 유현상 씨가 대한민국 남성들의 이 공공의 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 13살 나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건데 원조 국민 도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실 외모는 23살 차로 보였어요. 아니 그때 오죽하면 도둑 결혼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거의 뭐 최윤희 씨를 보쌈이라도 한 겁니까? 도둑 결혼이라는 그렇게 불렸는데 나중에
전에 방송에서 유현상 씨가 억울하다. 그래도 도둑 결혼은 아니었는데 내가 그 정도로 뭐 무명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 했고 이 같은 이 팀의 이 기타리스트 또 김덕윤 씨도 맞다. 우리 그때 인기 또 유현상 씨 인기 생각하면 도둑 정도는 아니다 했는데 맞죠. 이 헤비메탈 그룹으로서 뭐 무대에서 멋있었고 우리가 오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윤희 씨랑 접점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네. 아니 두 사람은 이렇게 분야가 다른데 어떻게 만난 거예요? 네, 일단 최윤희 씨가 수영선수 은퇴 후에 방송 일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방송국에서 오며 가며 유현상 씨랑 마주쳤는데 뭔가 첫인상이 느낌도 좋고 인상도 좋고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을 익힌 후에 두 사람 이 유현상 씨가 내 사무실에 한번 놀러 와라고 해서 놀러 갔는데 밥 먹은 김에 이야기를 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 데이트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얼굴이 다 알려져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뭐 비록 6개월이지만 이게 길다면 긴 비밀 연애 시간인데 거의 007 작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이 6개월 동안 손 한 번 잡지 않고 나란히 걷는 정도가 아니라 10m 앞서서 유현상 씨 가고 뒤에 최윤희 씨 가고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서 10m 떨어졌으면 남으로 보이죠. 동행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야, 근데 유현상 씨가 또 우리 최윤희 씨 마음을 이 사로잡은 또 이 비법 아닌 비법이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크림 설탕 다 타가지고 다방커피 먹었는데 우리 최윤희 씨한테 잘 보이려고 블랙커피를 먹기 시작했다고 하고 우리 운동만 해서 세상 모를 거야. 내가 세상의 새로운 모습, 나의 새로운 모습 보여줄 거야. 이러면서 새벽 수산물 시장에 들어가서 그 생동감 넘치는 시장을 보여주면서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마음을 얻었다네요. 네, 특히 백두산의 멤버이자 기타리스트인 김도균 씨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다니게 되면 너무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꼭 그 데이트에 껴서 항상 그 뭐랄까요, 약간 연막 작전처럼 함께 데이트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다른 연인들처럼 아마 데이트를 좀 둘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애틋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씨가 유현상 씨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까지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는 유현상 씨가 너무 많이 좋아한 거 아니야? 네. 세상에 그게 아니라 사실 최윤희 씨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주 거센 반대에 부딪혔는데 네. 여기에 맞서서 최윤희 씨가 단식 투쟁도 하고 그래서 비밀 결혼도 감행했던 거죠. 세상에 단식 투쟁까지 유현상 씨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우리가 그 이후 결혼하고도 한 20년 훌쩍 넘어서 2013년 그때쯤이나 알게 됐는데 이때 방송에 나와서 최윤희 씨가 얘기합니다. 어머 겉으로 보기에 헤비메탈 싱어니까 강해 보이지만 굉장히 자상해요. 어떻게 자상하냐면 하면서 남편 자랑을 하는데 밥 먹을 때 반찬 이렇게 밥 숟가락에 얹어주고 삼계탕 먹으면 다 살 발라가지고 주고 이런 자상함에 반했다고 최윤희 씨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비밀리에 연애를 하고 또 비밀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결혼식 장소가 절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유현상 씨, 최윤희 씨는 정말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았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봉선사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주례는 스님이 받고요. 두 사람의 결혼식에 증인이 되어줄 하객 4명이 필요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수 이승철 씨, 그리고 3명은 가요계 관계자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사실 이 봉선사라는 절이 이제 연예인들 전문 비밀 결혼 장소로 이렇게 알려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현상 씨 이전에 이미 비밀 결혼식을 봉선사에서 올린 분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너무 어려워. 스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시대의 스타들이. 보기가 있어야 돼. 보기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고 이만희 감독과 비밀 결혼한 영화배우 문숙 씨. 두 번째, 비밀 결혼의 레전드 가수 서태지님. 자, 세 번째, 기도하는 바운스 가왕 조용필 씨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한번 유추해 보시죠. 저는 알아보는 이 결혼식을 사진으로 본 것 같아서 저는 누군지 알겠어요. 진짜요? 절에서 결혼식 올린 이분. 자신 있게 한번 맞춰보시죠. 너무나 유명하신 바로 이분. 가왕인 바로 이분. 그렇습니다. 조용필 씨. 조용필 씨.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맞습니다. 조용필 씨가 유현상 씨보다 먼저 봉선사에서 비밀 결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스타 유현상 최윤희 씨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만나볼까요? 네, 세상을 놀라게 한 스타들의 비밀 결혼. 두 번째 스타는 연예계 신비주의의 원조 한류 스타인데요. 이번엔 이분이 주인공이었던 영화 속 명대사로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용 MC님, 너나 잘하세요. 알겠네요. 우리 금자 씨. 누군지 바로 알겠는데, 알겠는데? 기분 어색하다. 기분이 어색해도 잘하세요. 아이, 바로 알죠. 워낙에 유명해서 네. 저도 이분 경희 팬이거든요. 맞춰보세요. 이건 뭐 다 아시지 않아요? 그럼요. 다 알죠. 이영애 씨잖아요. 이영애 씨. 네, 정답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스타들의 비밀 결혼 두 번째 주인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입니다. 실내도 예쁘네요. 네. 이영애 씨는 저 비밀 결혼 올린 뒤에 뒤늦게 알려져서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죠.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09년 8월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미국까지 건너가가지고 비밀 결혼을 하고 그래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소속사를 통해서 8월 내에 보도자료는 냈어요. 공식 보도자료는 내면서 이영애 씨가 이렇게 비밀 결혼을 올렸다 이렇게 알렸는데 사실 그 전부터 이영애 씨가 결혼한다며 막 기자들이 국내 특급 호텔 알아보고 했는데 없어요 예약이. 이거 뭐지? 아닌가 했는데 사실 평상시에 사생활 관리 철저하더니 철저하게 비밀리에 미국 그것도 하와이에 가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그 결혼 장소에 대해서는 막 기자들이 찾아다녔다고 할 만큼 알려지지 않았는데 결국엔 밝혀진 거예요. 어떻게 밝혀졌어요? 네, 일단 밝혀진 거는요. 그러니까 이영애 씨가 미국에서 비밀 결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만 나는 좀 조용히 하는 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처음 결혼을 알리게 됐는데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 스타들이라는 위치가 항상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큰일을 치를 때면 사실 스타 입장에서는 내 팬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요. 팬카페에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 하는데 이 팬카페에 알리기 전까지 뭐 드레스는 어디서 한다더라, 결혼식 뭐 티아라는 얼마라더라, 너무 그 주변 이 소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으로 선 결혼 후 통보를 결정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결혼한 거죠? 네, 맞습니다. 하와이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특히 이 소속사나 법무법인, 그러니까 소속사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입이 아니라 아까도 뭐 살짝 나왔지만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가 결혼을 한다라는 걸 알리게 됐어요. 사실 이거 자체가 좀 많이 이례적이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알린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이영애 씨의 이 비밀 결혼 소식을 발표한 곳에서요. 일단 변호사가 이영애 씨의 법률 자문을 하고 있기도 했었고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을 미리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식 보도 자료를 보면 정말 언급이 없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다 알려지게 되어 마련이에요. 네. 다 알려집니다. 해외에도 우리 교포, 동포는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격담이 있었던 거죠. 어머, 하와이 호텔에 갔는데요. 거기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영애 씨 봤어요.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비밀 결혼하러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보를 받았어요. 저 아는 후배가 선배, 제 친구가 그 첼리스트인데 하와이에서 공연 그 연주를 했는데 결혼식에서 연주했는데 신부가 이영애였대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심했던 건 하객이 16명밖에 없고 약혼 아니야? 결혼 아니고 약혼 아니야? 했는데 사실적으로 16명만 이렇게 조촐하게 불러서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 요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렸다는 게 결국은 다 알려졌죠. 지금 이제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영애 씨 비밀 결혼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스몰 웨딩의 원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이영애 씨는 하와이에서 결혼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한번 유추해 보시죠. 저 여기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면은 1층에 그 지하 쪽에 가면은 스타들 사진을 쫙 붙여놨어요. 왔었던 스타들을. 근데 그 정도로 만약에 좋고 유명한 호텔이라면 굉장히 비싸지 않았을까요? 말만 스몰 웨딩이지
소리 나는 그런 금액이 아닐까. 그 K 호텔 억소리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호텔에서 결혼하면 꽤 드는데 여기도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을 거고 하객을 초대할 때는 또 뭐 비행기 표까지 원래 다 해줘야 되잖아요. 너무 남의 결혼식 비용 얘기하는데 너무 아, 근데 하객이 16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그래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식사값은 조금만 들었겠네요. 자, 하와이에서 결혼한 스타들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이제 평균 가격을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영애 씨 같은 경우는 당시 환율로 약 1,200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변수는 하객인데 하객의 규모에 따라 결혼식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하니까 하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너무 큰 돈은 들지 않았을까? 안 들지 않았을까? 네. 하와이에서 비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예약할 때 신랑 신부 이름이 들어갈 텐데. 그러네. 그럼 다른 이름으로 했나?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제가 앞서서 이 호텔 소개를 살짝 하기도 했는데 이 호텔은요, 한국에 뭐 예를 들면 뭐 소녀시대 멤버들도 갔었는데 글로벌로 하면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도 갔었고요. 톰 크루즈도 하와이에 가면 이 호텔을 간다라고 알려져서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근데 이영애 씨가 이름이 영애잖아요. 예약을 할 때 순영으로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뭐 좀 비슷하면 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보여지고요. 흡사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한 결혼식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비밀리에 결혼식이 치러진 만큼 당시에도 남편이 누구냐, 그래서 남편은 누군데 이런 말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산소 같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산소를 혼자 다 흡입할 그 남자는 누군지 정말 궁금했죠. 그런데 보통 비연예인이랑 결혼을 하면 원래 남편의 신상 정보를 그렇게 공개하진 않지만 이번엔 심했어요. 정 씨입니다. 성 하나. 그 외에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경쟁적으로 누구냐 파헤쳤죠. 그때 또 이영애 씨가 나섭니다. 누구나에게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좋고 아주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랑 이상의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연예인이니까 이 경쟁적으로 누군지 파헤치지 말아달라.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었죠. 근데 원래 숨기면 더 궁금하잖아. 왜 누군데 이렇게 숨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대중과 의도치 않게 숨바꼭질을 하게 된 이영애 씨는요, 결국은 이 기자들이 알아내고 납니다. 이 남편분과 약간 친분이 있던 분이 살짝 인터뷰에 응한 건데요. 굉장한 호남형이고 건장한 체격의 사업가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자랑한다라고 칭찬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애 씨도 결혼 5년 차에 그렇게 꽁꽁 숨겨둔 남편의 존재를 공개를 했죠. 집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공개를 했는데 어머 동안 맞더라고요. 이영애 씨랑 뭐 20살 차이 난다고 하는데 뭐 절대 20살 차이 나지 않고 굉장히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 남편과는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건가요?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인연이 1990년대 초반에 이영애 씨가 CF를 찍었는데 그 촬영 감독의 친구가 현장에 놀러 왔으니 그것이 현재의 남편입니다. 두 사람 그 뒤에 이렇게 좀 깊어졌다가도 좀 소원해졌다가도 이렇게 만남이 붙었다 떨어졌다 했는데 결국은 인연이죠. 오랜 세월을 거쳐 남편이 됐네요. 네. 예, 이영애 씨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스타 하죠. 자, 세상을 놀라게 한 스타들의 비밀 결혼 세 번째 스타는 제가 지금 바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군은 가수고요. 꼭 필수죠. 선글라스? 선글라스. 필수. 필수 선글라스? 근데 하나로는 좀 어려워요. 멜로디 조금만 그럼 얹어드릴게요. 한 여자가 다 이별을 하고 잔속으로 머리 감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노래 참 잘하세요. 알겠어. 선글라스의 코스염이 트레이드마크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 노래 알고 있는데 멜로디는 굉장히 유쾌한데 가사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5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끝이 다 좋지 못했다. 이런 가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사가 되게 통통 튀고 저도 이거 굉장히 학창시절 때 많이 따라 불렀거든요. 하지만 이분의 비밀 결혼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 분입니다. 다들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알죠. 가수 하나, 둘, 셋. 박상민 씨. 박상민 씨 정답입니다. 사랑해요. 네,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박상민 씨입니다. 네, 저는 그 두 딸과 방송 프로그램 나온 거 봤었는데 비밀리에 결혼하신지는 몰랐네요. 사실 박상민 씨가 2010년 2월에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식 5일 전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내 여성분과 7년 전부터 사실상 함께 해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7년간 뭐 살았던 거는 비밀이지만 결혼식 5일 전이었으면 왜 비밀 결혼이야? 그러면서도 제가 결혼은 언제 합니다는 시기는 또 알리지 않고 살짝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각 결혼한 거예요? 박상민 씨가요. 핑계라면 핑계인데 이 결혼을 늦게 한 것은 욕을 하셔도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나에게 겹쳤기 때문에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박상민 씨가 무려 7년이나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 좀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부모님의 건강과 더불어서 가짜 박상민 씨와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장인어른이 암투병을 하셨어요. 거기에 3번의 암 수술을 받은 박상민 씨의 아버지 그리고 박상민 씨의 어머니 역시 수술을 받을 만큼 당시에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결혼이 자연스럽게 미뤄졌다라고 설명을 했죠. 양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편찮으셨군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뤄졌고 그다음에 박상민 씨 하면 또 가짜 박상민 사건으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사실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면 나훈아 씨의 그 모창 가수 너훈아. 근데 이렇게 성에 너라고 해놓고 제가 가짜입니다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생김새라든가 창법이 너무 똑같아서 감탄하면서 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모창 가수가 유행하던 시절이. 근데 박상민 씨는 그게 아니었어요. 벅상민도 아니고 박성민도 아니고 정말 박상민. 근데 선글라스 끼고 수염 기르고 심지어 본인이 노래를 한 게 아니라 립싱크를 하고 그리고 사인까지 똑같이 해주고 그러면서 업소에서 이 무대에서 공연비는 100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소 사장님이나 이 공연 주최자는 득이 됐을지 모르지만 진짜 박상민 씨가 온 줄 알았던 이 관객에게 대해서는 대중은 기만했던 거죠. 네. 이게 진짜 이 사인까지 따라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근데 이제 심지어 페이까지 진짜 박상민 가수님의 100분의 1로 받았으면 실제로 진짜 박상민 가수님의 피해는 정말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타격을 입죠. 근데 박상민 씨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박상민 씨가 어느 날 친조카한테 이런 연락을 받았대요. 삼촌, 이런 데도 출연해? 라고 깜짝 놀란 이 이야기였는데 친조카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정말 내가 봐도 박상민 같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박상민 씨의 누나도 가짜 박상민 씨를 봤을 때 뭐야 얘 내 동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했다는 거죠. 이 실제로요. 이 가짜 박상민은 진짜 박상민 씨가 잘 쓰는 단어부터 외모 또 의상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철저히 박상민 씨의 이 복사본 노릇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 사실 가짜 박상민이 우리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진짜 박상민 행세를 하고 다니니까 실제로 박상민 씨가 섭외돼서 가야 하는 행사들 거기 그 가짜 박상민이 가니까 박상민 씨는 일단 수입이 뚝 떨어졌고 그때 어떤 소문도 있었냐면 박상민 어렵대. 진짜 별의별 데를 다 나온다더라. 이미지까지 실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그래도 해결사로 나서준 것이 누나였습니다. 누나? 네. 누나가 그럼 잡은 건가? 이 박상민 씨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20개 업소가 있었는데 그 20개 업소를 일일이 다 가요. 그리고 옛날 냅킨통 있잖아요. 거기다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이 증거, 이걸 사진으로 찍고 영상을 찍고 증거 수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소를 했는데 또 대중은 너훈아 씨 이렇게 다 또 잘 되는 분이 있다 보니까 아유 뭐 그걸 그냥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냅두지 뭘 고소까지 해. 이렇게 공감해주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면서 박상민 씨가 우울증에 대인 기피증까지 이제 생기면서 더욱더 이제 힘든 상황이 됐는데 뭐 고소를 했으니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유죄인데 고작 벌금 700만 원. 사실 이걸로 박상민 씨의 상처 회복되지 않죠. 그럼요. 이런 거 보면은 박상민 씨처럼 착한 사람이 더 피해를 입는 세상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자, 그럼 박상민 씨의 결혼식 모습 어땠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해피엔딩이어야 하죠. 일단 뒤늦게 결혼식이 치러진 현장은요, 정말 화기애애 그 자체였습니다. 박상민 씨가 워낙에 후배들을 잘 챙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결혼식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후배들이요, 박상민 씨를 축하하기 위해서 현장에 자리를 했고요. 또 박상민 씨의
두 딸이 화동으로 나서서 분위기를 한층 살렸습니다. 당시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박상민 씨의 깜짝 편지였는데 이 편지로 아내를 비롯해서 많은 하객이 울고 웃었다고 합니다. 박상민 씨의 아내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우리를 알리는 시간이 되니까 이제야 실감이 나고 걱정도 되고 떨린다. 힘들고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믿기도 했지만 믿음직스럽고 멋졌던 오빠를 떠올리면 미웠던 일, 서운했던 일이 싹 잊혀진다라면서 이 박상민 씨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기 전에는 본의 아니게 아내와 두 딸을 숨겨야 되는 처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많이 섭섭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없는 사람처럼 내 그림자처럼 숨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이 박상민 씨가 뭐 연예인이어가지고 정말 결혼식 못 올리고 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숨긴 가족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사연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딸들이 유치원에서 행사하면 부모님들 가잖아요. 네. 한 번도 그 유치원 행사에 가지 못하니 본인도 속상하지만 딸들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네. 그리고 박상민 씨가 매니저랑 있을 때 이 딸이 아빠 이렇게 부르면 박상민 씨가 누굴 불러? 모른 척하기도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 박상민 씨가 그랬을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한 그때 나이쯤이 딸이 7살인데 딸은 바깥에선 아빠를 아는 척하면 안 되는구나. 요걸 아는 눈치였대요. 그 아는 눈치를 눈치챈 또 박상민 씨 마음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때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며 딸들에 대한 미안함을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박상민 씨의 그 미안함, 애틋함이 좀 전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두 딸에게 가장 미안했던 순간 또 따로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이 두 딸의 돌잔치를 해주지 못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내가 이 두 딸을 출산을 할 때가 있잖아요. 출산을 할 때 아버지가 요즘은 아빠가 탯줄을 잘라주는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갈 때 마스크를 다 쓰고 그러니까 나라는 걸 밝혀지면 안 되는 상태에서 탯줄을 잘라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내 자식한테도 미안하고 굉장히 미안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가렸었기 때문에 돌잔치는 또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돌잔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우는 것만 봐도 나는 마음이 너무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두 딸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년 동안 대중의 눈을 피해야 되니까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네. 근데 7년 동안 어떻게 들키지 않았대요? 기자들은 뭐 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반성합니다. 눈썰미부터 반성할게요. 근데 박상민 씨가 얘기해요. 대중의 눈을 피하는 건 오히려 쉬웠다 그래요. 세상에. 이 코스염 밀고 선글라스 벗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대요. 그러나 그래도 같이 사는 동네 주민까지 속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이 동네 주민의 3분의 1이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박상민 씨.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모른 척 해주셨다네요. 아주 성숙한 의식을 가진 좋은 동네 주민. 드셨네요. 네, 워낙 좋은 분이어서 주변 분들 그걸 다 지켜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굴까요? 네, 다음 스타. 세상을 놀라게 한 스타들의 비밀 결혼 네 번째 스타는 과연 어떤 스타일까요? 무려 11년 동안 비밀 결혼 사실을 숨겨온 가요계 대표 여름 히트곡 부자입니다. 네. 여름 히트곡 부자. 여름 히트. 제가 바로 노래로 힌트를 드릴게요. 와우! 여름이다!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아우 그래. 저 알 것 같아요. 네. 이재훈 씨. 맞습니다. 맞죠? 세상을 놀라게 한 스타들의 비밀 결혼 네 번째 스타는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쿨의 이재훈 씨입니다. 이재훈 씨도 저 박상민 씨하고 마찬가지로 대표 그 가요계 노총각 이랬는데 그렇죠. 결혼하고 11년이나 우리가 몰랐어요. 맞습니다. 2020년 2월이었습니다. 이재훈 씨가 그동안 꽁꽁 숨겨놨던 내 아내 비밀을 툭 털어놔서 많은 대중이 깜짝 놀랐는데요. 팬카페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아무것도 세상에 밝히지 못한 채 오늘까지 왔다라고 이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소속사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재훈 씨 2009년에 비밀 결혼을 했고 2010년에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둘째 아들을 또 품에 안았습니다. 아니 이재훈 씨 팬들은 그냥 놀람 정도를 넘어서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충격적이죠. 그 비밀 결혼 상태를 공개했을 때 팬들, 또 일부 누리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 방송에 나와서 총각 행세한 거냐?
시청자를 팬들을 기만한 거다 배신감을 토로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그러나 다른 분들은 아니다 이건 축하해야 될 일이다 개인사인데 왜 죄송해야 되냐 그리고 사생활을 알리는 거 의무 아니고 알리지 않은 거 잘못 아니다 이렇게 또 옹호하고 감싸는 분들도 있었죠. 근데 이재훈 씨 절친들도 비밀 결혼식을 몰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재훈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저는 윤정수 씨가 있는데요. 윤정수 씨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 비밀 결혼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 듣고서는 아, 사실 서운했다. 근데 이 많은 시민들과 팬들 마음도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뒤늦게 소식을 접한 마음에 뭔가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사진을 받았대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 사진을 딱 받았는데 걱정과 달리 아이들이 너무 부티가 나더라. 나 어릴 때랑은 많이 달랐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엄청난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웠겠다는 생각이 든다. 라면서요. 이재훈 씨의 마음을 10분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재훈 씨 아내분은 어떤 분인지 공개가 됐나요? 이제 방송에서 사실 공개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만나고 3, 4년 자연스럽게 만났다가 합해서 결혼식하고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네. 그러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진 않은 게 2013년에 S본부 예능에서 여자친구 있어요? 그랬더니, 아, 네, 여자친구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여자친구가 바로 지금의 이 아내인 거예요. 당시 연예 관계자가 또 보탰어요. 이재훈 씨 아내의 키가 173cm고 굉장히 싹싹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이재훈이랑 잘 어울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1, 2년도 아니고 무려 11년 동안 그 비밀 결혼 생활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밝혀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놀랍네요. 맞아요. 이게 시기를 따져보면 2009년이거든요. 근데 네. 2009년을 떠올리면 또 쿨이 재결합을 해서 대대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기사가 막 나오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재훈 씨 입장도 제가 딱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쿨이 주목을 받고 신곡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내 결혼 소식이 더 주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재훈 씨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수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밀 결혼을 하고도 그 사실을 숨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재훈 씨가 비밀 결혼 뭐 이렇게 결혼을 꼭 숨기고 이러려고 한 건 아니라면서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2009년에 결혼식하고 2010년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요때 저 사실은 결혼했어요. 아빠 됐어요. 알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출산 후에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 임신 중독증, 부정맥. 그래서 아내가 좀 회복하면 알려야지 하는데 또 아이고 금슬이 좋네요. 2013년에 또 둘째도 태어나고 이러면서 고백 타이밍을 놓쳐서 이게 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하기엔 너무 좀 지나버린 것 같은? 네. 그리고 아내분이 이렇게 타인의 관심을 받고 내 결혼 어떤 생활을 공개하고 이런 거 좀 꺼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나조차고 총각 행사하려고가 아니라 네. 아내를 위한 마음에 비공개했던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아내분은 연예인이 아니어서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이 2010년, 2013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이럴 텐데. 그죠? 맞아요. 네.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재훈 씨가 뭐 얼굴을 공개한 건 아니지만 딸이 엄마하고 똑같아. 책 읽는 걸 좋아한다. 독서가 취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 수가 없대요. 아들은 정말 나를 똑 닮은 것 같다. 세상에서 말이 제일 많다. 이렇게 아주 그래요? 거북한 또 가정을 공개했습니다. 네, 11년 동안 비밀 결혼과 2세 소식을 다 숨겨왔던 이재훈 씨인데 이걸 공개한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자신의 이 비밀 결혼을 대대적으로 알린 이유 아마도 이 평범한 일상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 손잡고 뭐 공원도 놀러 가고 뭐 초등학교 입학식도 가고 뭐 이러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재훈 씨는 뒤늦게 이 비밀 결혼을 고백한 뒤에 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아내는 7세 연하인데 현명하고 똑똑하다. 내 직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배려심도 많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존재다. 라고 아내에 대한 자랑을 이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간 고생했던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내 칭찬을, 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최 기자 말이 맞는 게 이게 이제 이재훈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나는 일반인인 아내와 아이들, 이 가족을 보호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이게 한편으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 11년 만에 이제 공개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본인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당당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또 이게 어떻게 이렇게 11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제주도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살고 있는 집이 아무 차나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차가 들어갈 수 있거나 이러지 않고 이 바깥으로 외벽에 자연 텃밭도 있고 자연과하지만 이 외벽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제 공개되지 않는데 제가 그 타운하우스 사는 분한테 사실 목격담은 들었어요. 아내분 진짜 키 크고요. 그렇군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싹싹하고 온화한 성격이고 그 가족이 아주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세상을 놀라게 한 스타들의 비밀 결혼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에 가물어서 네. 비가 오면 참 반가워요. 네, 오늘도 비 예보 나와 네. 있고요. 저는 어제 저녁에 그냥 뭐 선선한 걸 너무 좀 춥더라고요. 이럴 때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